안녕하세요. 스다 글쓰기 센터 심원 소장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면담을 하다 보면은 여전히 글쓰기를 공부의 보편적인 도구가 아니라 수행평가나 서술형 답안 작성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글쓰기가 왜 가장 중요한 공부의 도구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 구체적으로 학업 역량을 키우는 글쓰기 공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라는 거는 단순하게 말하면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죠.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세 문장 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당연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모든 과목의 공부는 먼저 질문을 확인한 후에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그 정보들을 다시 문제에 적용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크게 5단계로 나눕니다. 가장 낮은 단계, 낮은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받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당황하게 되죠. 이런 학생들은 대체로 학업 역량도 매우 낮고, 그 다음에 학업 의욕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부와는 맞지 않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질문을 이해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문제풀이에 접근을 하게 되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되고요. 또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응용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손대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단순한 문제 형태들은 잘 풀지만 조금 수준이 높은 문제들은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질문도 이해하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정작 그 개념을 정확하게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용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죠. 이런 학생들이 대체로 중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인데요. 네 번째 단계는 질문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도 찾고 답을 잘 찾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왜 그게 답이냐고 물어봤을 때 두 부류로 갈리는데요. 4단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답은 잘 찾지만 그것이 왜 답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선택형 문제에 매우 특화되어 있고, 제가 만나본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좀 잘하고 학교 성적이 좋은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은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선택형 문제의 답은 잘 찾지만 그것이 왜 답인지 설명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하죠. 이런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학교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극소수의 학생들이 질문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개념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해서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갔는지 그 과정까지 굉장히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보통 최상위권이 되고요.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 진학해서도 좋은 성적을 내죠. 일례로 이제 저희 글쓰기 센터 수업에서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뭐 과학고도 가고 영재고도 가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일 잘 쓰는 학생들이 됩니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이 무슨 독서 감상문을 잘 쓰거나 뭐 서술형 문제를 잘 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답에 도달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런 학생들은 질문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학교 공부에서 성적은 나오지만 최상위권이 아니다, 혹은 중위권 정도의 성적인데 얘가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학업 역량이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3문장에서 5문장 정도의 정확한 문장으로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선택형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가 점점 증가하는 이 추세 안에서 아직 최상위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학교 성적은 좀 낮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은 지금 공부 습관이나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것이지 학업 역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학업 역량이 될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5 곱하기 2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다 10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조차도 5 곱하기 2가 왜 10이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려면은 학생들이 먼저 곱하기가 뭔지에 대한 정보를 인출해야 됩니다. 곱하기는 반복해서 더하는 셈법이다 라는 기준을 인출한 다음에 이 정보를 5 곱하기 2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5 곱하기 2는 5를 2번 더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이제 5를 2번 더해서 10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5 곱하기 2가 왜 10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3문장이 필요합니다.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답만 얘기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빠를 수 있죠. 하지만 암기를 통해서 답만 찾는 그런 능력은 이제 앞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 인간보다 월등히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거나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죠. 국어의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봄은 고양이다 라는 이 문장에 사용된 표현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중등과정을 배운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은유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은유법이 사용됐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또 답을 못합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머릿속에 먼저 은유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인출돼야 됩니다. 은유법은 비유의 일종으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인데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일단 학생들은 머릿속에 정확한 은유의 개념을 인출하고 그것을 봄은 고양이다 라는 문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봄은 원관념이 되고요. 이 원관념을 빗댄 보조관념이 고양이가 됩니다. 그리고 봄과 고양이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인 포근하다, 따스하다, 이런 유사성이 문장에 직접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A는 B 형식이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은유법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학생들이 공부해온 방식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요령을 외웁니다. 그래서 A는 B다니까 은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은유법을 이해할 때 A는 B다 꼴로 돼 있으면 은유법이다 라고 이해하는 학생과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숨기고 A는 B다 형식으로 표현한 비유법이다 라고 이해하는 학생은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학생 입에서 은유법에 관한 어떤 정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등과정에서의 시험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답을 찾으면 그 과정이 돼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답 찾는 요령만 알아도 점수가 나오죠. 수학의 예시와 국어의 예시를 들었는데 과목은 다르지만 그 과목에서 나오는 주요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과학의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 80g과 소금 20g을 섞은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인가? 이 질문을 하면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20%라고 답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냐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의 수준은 많이 다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다라는 이 정보를 인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용액의 질량이 물과 소금을 합친 100g이라는 것, 그리고 용질은 물에 녹는 소금의 질량인 20g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공식에 적용해서 20%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선택형 시험에서는 요령만 외운 학생과 원리를 이해한 학생 사이에 성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질문 몇 개만 해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수준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5단계의 학생들의 수준이 구분이 되겠죠. 더 높은 단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찾고 그 질문에 대한 정보를 인출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써보는 훈련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서울시 교육청이 내신 배점을 수행평가 30%, 선택형 문제 40%, 서술형 논술형 문제 30%로 재조정했습니다. 서술형 논술형 문제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인데 그 이유는 당연히 AI를 활용한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의 핵심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이제 수능 시험에서조차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선택지 안에서 답을 찾는 능력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시험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선택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의 채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채점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학생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형 문제를 사용해왔던 이유는 선택형 문제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형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해마다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서술형, 논술형 문제의 답안을 잘 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잘 쓴다는 얘기고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이고 공부의 과정이 매우 치밀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게 당연합니다. 학생들은 뭔가를 외워서 문제를 빨리 풀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과거 방식의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능력은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능력입니다. 중고등학교 공부에서는 3문장에서 5문장 정도로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기가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학생이 최상위권이 되겠죠. 요령만 외우는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성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글쓰기 역량 자체가 학교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한국에서 시험을 잘 본다, 공부를 잘한다는 뜻은 결국 글쓰기를 잘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중심이 되는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고 쓰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글쓰기를 단순히 인생에서 막연히 도움이 되는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시기는 이미 끝났고요. 글쓰기 역량이 곧 학업 역량이 됩니다. 자녀의 글쓰기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글쓰기 센터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평가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학생의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드리고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글쓰기 공부의 단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글쓰기를 공부해야 학업 역량이 향상되고 또 학교 성적이 오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최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